자고 계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중여신, 문풀여신,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또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이유는요. 2020년 7월 18일 시행된 군무원 국어 문제를 여러분과 풀어보려고 해서요. 사실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2021년 봄입니다. 꽃들이 막 피어나고 또 비가 살짝 와서 굉장히 예쁘게 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풀려는 이유가 뭐냐?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엔 풀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로 이렇게 업로딩 해드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셨어요. 왜 기출 영상이 없느냐 요청이 많아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기출을 다시 한번 풀어본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번 시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2020년 7월 18일 시행된 군무원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전체 중에서 문법이 11문제가 나왔어요. 와우, 많이 나왔죠. 그리고 비문학이 7문제, 비교적 그럭저럭, 그죠? 그런데 어휘 한자가 5문제고 문학 문제가 2문제로 비중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굉장히 낮게 출제된 해구나 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명성 그대로 굉장히 우리 군무원 문제가 좀 약간 지엽적이다, 자세하다, 또 약간 더티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난도면에서 볼 때 군무원 명성이 가지고 있던 것에 비해서 2020년 비교적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문제라면 내가 2021년 합격할 수 있겠는데, 사실 자신감을 얻었으면,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어드릴 때 이 문제는 제 책의 요 문제랑 똑같죠, 이 문제는 이거랑 똑같죠, 이렇게 막 보여드리면서 자랑하거든요. 사실 2020년 군무원 문제 역시 자랑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안 붙였어요 여러분. 2021년 군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십니까? 딱 2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작년까지는 제가 까칠한 모의고사로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파이널 모의고사 군무원 편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2021년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 군무원 편, 이 교재 내용도 아주 대폭 개편하고요. 이름만큼이나 아주 새롭게 멋진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싶고, 또 한 가지가 군무원 편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던 내용 중에 이 2가지를 꼭 병행하면 좋겠다. 강추해, 강추. 왜? 거기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안 걸린 게 없습니다. 진짜 안 걸린 게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 준비하실 때도 이 2교재 꼭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강추해드리면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한테 문장, 혼문장에 해당하는 거 혼문장 물었어요. 문장 나오면 항상 서술어, 다로 끝나는 말 생각해 보셔야죠. 이걸 우리가 서술어라고 부를 거고, 서술어가 하나인 걸 혼문장이라고 할 거지. 그러면 1번, 너는 서술어가 몇 개? 2개죠. 게임 끝났어요. 빨갛다가 있고 사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견문장입니다. 2번째, 봄이 오니 꽃이 피었다. 봄이 오다에 한 번, 피다에 한 번. 그러니까 이미 견문장이네. 3번째, 남긴 만큼 버려지고 버린 만큼 오염된다. 남기다도 있고 버려지다도 있고 버리다도 있고 오염되다도 있고. 게임 끝났죠 여러분. 게다가 친절하게 이어놨지롱 쉼표도 보여줬다. 다음 4번째, 우리 집 앞마당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었다. 다로 끝나는 말이 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을 찍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너는 혼문장으로서 굉장히 쉬웠지만 주의하셔야죠. 다만 항상 다차는 연습하시되, 우리가 집을 꾸미는 관용어 역할, 우리 집이 다시 앞마당을 꾸미는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부사어, 드디어 부사어, 장미꽃이 주어, 피었다, 서술어. 서술어가 하나인 혼문장 확실하고요. 3번, 남기다. 아마도 목적어 음식을이 있겠지. 그 음식을 남기다. 그만큼. 그래서 네가 용언에 니은 붙였어. 관용어 만들어주는 관용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만큼이 딱히 이 안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네가 의미상 동격 관용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 음식을 버리다. 그만큼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 즉 각각의 관용절이 있는데 연결, 버려지다, 오염되다. 뒤집어요. 오염되다, 버려지다 해도 역시 의미에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앞뒤를 바꿀 수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러니까 큰 축으로는 대등하게 이어졌고 중간에 관용절도 담겨 있네요. 2번, 봄이 오다 꽃이 피다. 역시 이어져 있긴 한데 꽃이 피니 봄이 왔다 라고 말하면 인과관계가 뒤집히죠. 그러니까 뒤집으면
의미가 바뀌어. 너는 대등한 게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정도 우리가 판별해 볼 수가 있고, 자, 빨갛다가 모자를 꾸미죠. 이 니은은 뒤에 모자를 꾸미기 위한 관형사용 전성합니다. 따라서 앞에 모자를 앞으로 보내. 모자가 빨갛다. 그 모자를 샀다란 뜻으로 너는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을 안고 있다 봐야겠지. 정답은 4번 찍었어요. 자, 문법 문제. 항상 포인트를 확인해야죠. 그런데 문장 물었으니까 다 찾는 거구나. 다가 하나인 문장 골라봤어요. 2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문장. 사실 1번에 비해서는 2번 문제가 난도가 높죠. 왜냐? 우리가 어디가 포인트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은 문장 바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연습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번.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다. 질문. 우리말에서 주어는 원래 생략하면 안 되는데 생략이 가능한 주어가 있죠. 대표적인 주어가 나, 너, 우리, 사람들. 이런 주어는 생략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문장에서 이 중에 하나가 생략됐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질문. 인생을 살다 보면 그치? 이 행위를 해보다 보조용언 역할을 하고 있고, 누가 인생을 살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조용언이니까 살짝 빼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 내가 남을 도와주다.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 Not only A but also B야. 그러니까 지워놓고 생각하면 훨씬 해석이 쉽겠죠. 내가 남을 도와주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략된 주어가 내가겠지. 내가 도움을 받다. 이거 살짝 어색하지. 그쵸? 우리 많이 연습했네. 내가 도움을 받다. 뭐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철수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남에게 정도 우리가 의미상 남에게 도움을 받다 정도가 있어야 자연스럽겠지. 그러니까 받다란 녀석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다.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가 있어야 의미가 통하는 문장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생략된 문장 성분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해줬어야 하고, 두 번째, 형은 조문객들과 잠시 환담을 나눈 후 다시 상주 자리로. 지금 누군가가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형이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문객들과 뭘 나눴다고요? 환담. 얘가 문제죠. 무슨 환자? 기쁠 환자. 지금 상주로서 어떻게 기쁜 이야기를 나누겠어. 문맥상 어색하지. 그러니까 네가 그냥 객관적인 말의 이야기 정도가 되면,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돌아왔다 하면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벼운 물건이다. 높은 위에서 던진다. 그러면 인명사고나 차량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해서 뒤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일으키다 정도로 짝을 지어볼게요. 첫 번째가 뭘 일으키다? 차량 파손을 일으키다. 두 번째가 인명사고를 일으키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 접속, 조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목적어를 2개 만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확인해야죠. 중인이 보는 앞에서 병기에게 친히 불리어서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여간한 우대였다. 앞대목이 좀 뭔가 자연스러운가 고민하는 중에 완벽히 땡큐. 여간. 자, 여간하다, 여간이란 말은 항상 이 뒤에 부정의 서술어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간한 우대였다. 그래서 어색했구나. 너는 여간한 우대가 아니었다. 뭔가 이 뒤에 부정어가 호응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간이라는 부사로 나오든 여간하다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어떤 말이 나오든 이 뒤엔 항상 부정어와 호응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여간 암기해야 될 하나의 부사이자 형용사 어구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정답은 땡큐하게도 네가 나가야 되는 바람에 3번을 찍었어. 연습해야죠. 문장 바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놓고 연습하는 거 외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문장 연습하면서 제대로 반복해 두어야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가 가능하겠죠. 우리한테 내용을 바꿀 수 있는데 이런 1번 같은 건 재활용 많이 하니까 꼭 확인해 두셔야 하고, 이번에 환담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니까 저게 기쁘다 할 때 그 환희 할 때 환자구나 좀 봐둘 필요가 있고, 여간 뭐뭐 아니다 부사어에 호응하는 서술어구로 여러분 암기하시고 있었어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세 번째 문제 가봅시다. 국어 순화가 옳지 않은 나가리를 고르래. 일단은 영어의 해석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핸드, 레일, 그치? 핸드, 손이고 레일, 뭔가 잡는 거구나. 스크린, 도어, 너는 자단문이라고 풀고 있고, 프로필, 인물 소개, 양력이라고 풀고 있고, 팝업창, 알림창. 만약 영어적 해석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의미를 생각해봐야 해요. 그죠? 핸드레일 왜 만들었어?
안전하게 잡고 가라고. 그럴싸하죠? 스크린도어 왜 만들었어? 안전하라고. 그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차단하게 만든 문이 아니라 안전문으로 순화해야 바른 표현이 됩니다. 프로필은 양력, 화법창은 알림창. 이미 우리가 외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시험장에서 암기했다면 아주 땡큐인데 암기를 못했다면 일단은 영어 번역에 맞는지 확인. 그럼 두 번째는 네가 진짜 그 의미로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네가 왜 만들었니? 목적과 용도를 생각해보면 답에 더 다가갈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 4번 문제 갑니다. 밑줄 친 분의 비유 방식이 다른. 그러니까 다 비유법인데 다 네가 유 들어가는 직유, 은유, 화류, 대유, 풍유 이런 수사법인데 이 중에 종류가 다른 게 하나 있다. 와우, 문학 문제가 비교적 많지는 않은데 지식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가봅시다. 1번. 요즘은 회사의 경영진에 합류하는 블루칼라가 많아지고 있다. 블루칼라가 뭐예요? 육체 노동자.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를 지금 블루칼라라고 부른 거구나. 그러면 블루칼라. 육체 노동자가 입는 옷이 파란색 옷이거든. 그 파란색 옷의 일부를 가지고 즉 옷깃을 가지고 노동자를 대표했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비유하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 하게? 대유라고 부를 거지. 일부를 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앞에 일부라는 말을 살짝 외우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하는 스타일을 우리가 대유라고 부를 거거든. 다만 대유는 두 가지가 있죠. 제유와 환유가 있어. 제유는 뭐냐? 네가 나열이 가능해야 해. 그래서 우리가 나열이 가능한 나제 동맹 이러고 수업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나열이 가능한 게 무슨 뜻이냐? 즉 빵. 그것만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빵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빵이 뭘 대표하느냐? 음식 전체를 대표해. 그러니까 빵 말고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소주. 네가 인생이 전부냐?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또 뭐가 있을까? 뭐 떡. 탄수화물이야. 네가 인생이 전부냐? 뭐 이렇게 우리가 바꿔보는 것이 가능. 즉 나열이 가능하다면 제유고 넌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걸로 육체노동자를 뭔가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너는 속성, 즉 그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환유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한 건 맞는데 제유라기보단 환유에 더 가깝구나.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 2번.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와, 참 굉장히 난도 있는 문제를 줬어요. 우리가 열심히 외운 공식이긴 한데 한 번 더 뭔가 우리한테 보여줬거든. 어떤 수사법이 보이세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유리다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유리라서 조각이 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외웠어. A가 B다. 그치? A는 B다. A가 B다. 가능하고요. A의 B 혹은 A를 빼버린 B. 즉 네가 원래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 네가 너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빌려온 보조관념이라고 배우잖아. 그래서 A는 B다. A의 B, 혜원은 전사다. 혜원의 전사. 혹은 제가 지나갈 때 천사 이런 방식이 있다고 배웠죠.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대입하니까 짱 어려웠어.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유리다. 그래서 유리라서 산산조각이 났다. 라고 우리한테 설명한 뭐게?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너 아니면 너가 답이겠구나. 그러면 3번. 내부에 유리천장은 없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리천장 어떤 의미로 쓰죠? 보이진 않지만 있는 장벽.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 제약은 장벽은 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지. 이 장벽이 유리천장이다. 보이진 않지만 있다 라는 말로 이 제약이 유리천장이다. 사실은 너를 생략한 즉 세 번째 방법을 썼어.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있다 없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제약이 유리천장이야. 보이지 않지만 있어 라고 해서 있다 없다까지 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지. 어쨌든 유리천장. 네가 제약이 유리천장이다 라고 보이지 않지만 있다 라고 해서 마지막 상징의 은유법을 쓰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마지막. 사업이 실패한 후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가장 밑바닥. 가장 어떤 낮은 곳. 그러니까 그의 위치는 밑바닥이다. 그의 위치가 밑바닥이다. 이 밑바닥을 뭐 집을 놓고서 집의 밑바닥으로 빗댔다 라고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했든 네가 위치가 이거다. 그의 어떤 원관념은 소개해주지 않고 보조관념만 소개하고 있는 상징적인 기법. 그러니까 이 밑바닥이 어떤 거 일부러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난도 있는 문제. 정답은
1번을 찍었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생각하기에 따라서 참 생각하고 생각해도 난이야. 그죠? 그래서 네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빗댄다는 이걸 알았다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었는데 그걸 눈치 못 채면 나머지는 정말 미궁속으로 오죠. 특히 3번과 4번이 원관력이 없기 때문에 2번은 그나마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계속 가볼게요. 5번 문제. 다음 글을 요약한 거. 그러면 선택지 안 보고 바로 읽으면 되겠네. 요즘 들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건강에 관심 많죠. 중요하죠. 특히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그러니까 건강 얘기를 할 건데 주로 무슨 얘기 할 거냐? 운동과 관련해서 건강 유지 이야기를 하겠대. 부지런히 뛰고 땀을 흠뻑 흘린 뒤에 느끼는 개운함. 좋아한다. 운동이죠. 그렇지만 무조건 신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대. 그러니까 운동이 좋긴 하지만 뭔가 이것이 좋은 거긴 한데 그런데 너무 많이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좋대요. 결론. 그러므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나 했어. 그래놓고 자신의 체력에 비추어 신체 기능을 충분히 자극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부담이 지나치지 않게 같은 내용 반복 그래놓고 운동의 시간과 빈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네. 개인의 생활 양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랜 운동 시간을 하는 것보다 이거 안 좋고 운동 시간이 짧더라도 빈도를 높여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해서 생활 습관의 하나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에 친절하게 정리를 해줬네. 그러니까 건강 중에서도 운동 얘기,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것. 그런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일단 자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라. 다만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운동의 시간과 빈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짧더라도 빈도를 높이는 게 좋겠다. 제일 좋은 건 매일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하는 게 좋겠다. 습관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했어. 게임 끝났네. 가봅시다. 일단 4번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까지 문제가 없죠. 는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라.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운동 일상 습관에 대한 뜻이니까 너는 지금 앞 내용은 맞는데 뒷 내용이 이상한 소리가 왔어요. 3번 신체를 무조건 움직인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해라. 운동의 강도를 이걸 고려해서 정해라. 이게 이 글의 주장이 아니죠. 운동의 강도는 물론 얘기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자체가 너의 주장이라고 보긴 어려워. 요약이니까. 둘 중에 하나. 운동의 효과는 운동의 빈도를 높일수록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쉬지 말고 부지런히 운동하는 것이 좋다. 너를 찍을까? 아니면 2번.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보다 신체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진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너무 답이 뻔했죠? 몇 번 정답? 2번 정답. 그러니까 무조건 빈도를 높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하면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무리 가는 것 안 되고 적절하게 습관으로 정착시켜라. 둘 다 포함하고 있는 너를 찍어주는 것이 좋겠죠. 6번 문제 가봅시다. 자,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어긋난 거 암기 문제 여러분. 종로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발음은 종노로 소리 날 거니까 종노라고 써야 하고 이가 자카 도시 군구 읍면 리동가 대로로길 앞에는 반드시 must 붙임표가 쓰여져야 하고 이것만 있으면 외국인은 종로 2가라고 부를 테니까 외국인이 2라고 읽을 수 있게. 그럼 1가 가면 1 그치? 3가 가면 3이라고 표기가 돼 있겠구나. 발음하면 신라가 될 거죠. 그러니까 종로, 자음동화 비음화, 신라, 유마 모두 반영할 거고 리을리을은 LL로 쓴다. 잘 썼고 너 발음하면 송리산이 되지. 네가 솔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송리산 산에는 붙임표가 당연히 있으면 안 돼요. 또는 금강 뭐가 문제게? 네가 초성이니까 쥐로 써야지. 그쵸? 우리 기억은 초성일 땐 쥐로 쓰고 받침일 땐 K. 그래서 만약 각이라고 쓸 때 G, A, K로 쓰는 거 생각했다면 네가 나가리. 정답은 4번을 찍었어요. 7번 문제.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와 방식이 다른 그리고 사동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남에게 동작을 하게 한다 라는 뜻이다. 피동사 남에게 뭔가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이다 라고 설명해놓고 우리한테 물었어. 뭘 묻는 걸까?
우리 말에 보이다라는 말은 그치? 내가 너에게 산을 보이다 가능하고요. 야, 저 산이 보이니 가능하지. 그러니까 지금 보다의 경우는 네가 목적어를 취했구나. 네가 사동사. 네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았구나. 피동사. 생긴 꼬라지가 똑같다는 거지. 근데 자 잡다 가볼까요? 물건을 해볼까? 물건을 손에 잡게 하다. 뭐라고 할 거게? 잡히다. 그치? 근데 반대로 물건이 라고 써도 뭐라고 쓸 거게? 잡히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물건 잡아봐 라고 해서 잡게 하다일 때도 잡히다. 물건이 라고 써도 네가 잡히다. 무슨 얘기냐? 사동도 잡히다. 피동도 잡히다. 똑같은 게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 두 개가 다른 형태를 취하거나 안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안다. 너는 아이를 안게 하다. 안기다. 그치? 근데 아이가 나에게 안기다. 똑같은 경우가 존재하네. 그러면 밀다. 사람을 밀리다. 이상하거든. 사람을 밀리다. 사람을 밀게 하다. 표는 이상하고 사람이 지하철에서 밀리다는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얘는 사람을 밀리다는 안 되고 사람을 밀게 하다. 이때는 네가 접사를 취한 사동사가 아니라 개하다. 장용사동이 와야 자연스러워지는구나. 그러니까 너만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를 고르게 하는 정답. 그래서 한 번을 찍었어야 하는, 즉 우리들 연습했던 짧은 글 찍기 연습을 발휘했어야 했던 실력 발휘가 잘 되었으면 골랐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8번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 자, 기억의 처지와 관련된 속담. 그래서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라는 소설을 주고서 우리한테 물었네. 한번 가봅시다. 기억의 처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읽어봐야겠죠? 그들의 속담 한번 보고 올까? 자, 속담. 늘 강조하지만 낯설다고 쫄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페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이 페랭이 모자죠. 그러니까 꽃의 이름도 페랭이 꽃이 있고 이렇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렇게 나졸들이 쓰던 나주 이런 뭔가 이렇게 풀 같은 걸로 많이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거 꼬아서 만들기도 했던 모자의 하나라며 어쨌든 이런 모자에다가 숟가락 꽂고 다녀. 왜? 빌어먹고 사나 보지. 그러니까 뭔가 얻어먹는 처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페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는 뜻이구나. 태산 명동의 서일필. 여기 명동은 우리가 아는 그 지명이 아니라요. 태산을 크게 울리다 란 뜻이야. 그러니까 울려 움직이게 해놓고서 고작 무슨 사하게? 쥐서자거든. 쥐 한 마리뿐이다. 그러니까 쩌렁쩌렁 뭔가 크게 과장해놓고 실제로 뭔가 나타난 건 쥐 하나.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할 때, 뭔가 말을 해놓은 거에 비해서 나타난 것이 미미할 때 태산명동의 설빌이란 말을 쓴다며. 자, 3번 재밌네요.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끼득. 방아를 찢는 그 도구를 우리가 방앗공이라고 부를 거잖아. 근데 걔가 터졌대. 그러니까 왜 나무에 이렇게 흠이 이렇게 쩍쩍 가 있는 것처럼 왜 여러분 결이 이렇게 쩍쩍 생긴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찢다 보니까 보리알이 끼었어. 어쩔 거야? 빼자니 귀찮고 놔두자니 아깝고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처지. 혹은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꼈으니까 일할 때 방해. 그래서 너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렵다. 이럴 때 쓸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너는 진짜 뭔가 나에게 방해물이 생겼어. 장애물이 생겼어. 이럴 쓸 수가 있다는 거지. 4번.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보리 누름까지 세배한다. 보통 보리 누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래 세배하니 들어보셨죠? 세뱃돈 받으려고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보리가 누르러지는 4, 5월까지 세배를 했대. 왜 세배는 새해 첫날에만 하면 되는 건데 어떤 과도하게 어떤 인사를 한다든가 칠해가 너무 과도할 때 우리가 보리 누름까지 세배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럼 기억의 처지는 어떤 처지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봅시다. 주인어른 개서요. 몸을 돌리어 바느질거리를 다시 들려 할째 이번에는 짜장 인기가 난다. 뭔가 사람의 기척이 있어. 황급하게 누구유? 하고 그랬으면 문을 열어보았더니 왜 그리유? 저 하룻밤만 드세고 가게 해주세요. 남정네도 아닌데 이 밤중에 웬일인가 맨발에 집신짝으로 그야 아무렇든 어서 들어와 불 쬐게유. 나그네는 질문 여자구나 남자구나?
여잔 것 같아. 주춤주춤 방 안으로 들어와서 화로 곁에 도사려 앉는다. 낡은 치맛자락 위로 여자가 확실하죠 여러분. 비어지르는 속살을 아무리자 허리를 지그시 튼다. 그리고는 묵묵하다. 주인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밥을 좀 주려나요냐고 물어봐도 잠자코 있어. 먹을래요? 또 가만히 있길래 그러나 먹던 대국물 자 주워 모아서 짠지쪽하고 갖다 주니 감수덕지 받는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심 없이 잠깐 동안 밥그릇에 밑바닥을 뻑뻑뻑 긁어먹고 있어. 계속 가보죠.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주인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했어.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니 이야기는 지수가 없다. 자기로도 너무 지쳐 부른 듯이 많지 대구 추근거렸어. 나 그래는 실탄 기색도 조탄 기색도 별로 없이 신압으로 그냥 대꾸는 하긴 하는데 그죠? 남편 없고 몸 붙일 것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고 난 뒤 이리저리 얻어먹고 댕겨유 하고 턱을 가슴에 묻은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뭐 남은 밥 대궁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낱말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죠. 뭐래? 이리저리 얻어먹고 댕겨유. 마지막에 게임 끝났어. 그쵸? 찍어내 몇 번장 나 1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얻어먹는 처지, 빌어먹는 처지구나.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이 집에 눌러 앉아요. 이 집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밥도 좀 뭔가 주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해서 요량해서 먹고 사는 주막집 같은 역할을 하는 집이거든.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던 이 주인이 덕돌이란 남자인데 엄마가 이 여자가 굉장히 이 나그네로 와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얼굴도 좀 반반하고 그러니까 손님도 막 좀 끄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결혼까지 성사가 돼요. 근데 결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봐도 지금도 말이 없잖아요. 별로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婚礼가 잘 진행이 됐는데 그 어느 날 여자가 도망가요. 저 어디 갔나 봤더니 쫓아가 보니까 어머 알고 보니 이 여자는 남편도 있고 원래 자기 집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사실은 나올 때 이 덕돌이 이 집 나그네 여객집의 주인이죠. 옷을 훔쳐가는데 그 속옷을 자기 남편이 입히고 있는 거지. 그걸 덕돌이가 보게 됩니다. 1930년대 굉장히 가난했던 우리 어떤 시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 보고 왔네요. 9번 문제 갑니다.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거 골라라. 집에 들어가 보니 동생이 혼자 밥이에요. 혼자 먹다예요. 혼자 먹다. 먹다를 꾸미는 부사. 정령 가시겠다면 정령 가다. 네가 가다를 꾸미는 부사구나. 제일 좋아한다. 품사는 부사구나. 근데 너는 둘째 며느리를 꾸미고 있고 first, second 순서의 수 관형사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정답 몇 번 찍어요? 4번 찍어요. 물론 혼자의 생각으로 쓸 수가 있지. 이때 혼자 품사는 명사. 제일은 그중에 제일은 이라고 할 때의 품사는 명사. 네가 둘째 공부를 열심히, 셋째 공부를 열심히, 넷째 공부를 열심히 뭔가 순서의 의미면서 둘째는 공부를 열심히, 셋째는 공부를 열심히 할 때의 둘째였다면 너의 정체는 수사. 더불어 우리 둘째가 공무원이다 라고 해서 우리 둘째가 둘째 아이를 얘기했다면 명사가 되기도 하지. 그래서 네가 품사가 통용되는 말을 살짝 섞었어요. 그래서 혼자 같은 경우는 명사, 부사 가능. 다만 뒤에 조사를 취하면 명사. 제일 같은 경우도 제일 좋아하다 할 때는 부사지만 제일은 제일이라고 뒤에 조사를 취하면 명사. 둘째 역시 첫째, 둘째, 셋째 네가 순서를 의미하면서 조사를 취하면 수사. 다만 우리 둘째가 라고 둘째 아이라고 해석이 됐다면 명사. 다만 지금의 경우는 둘째 며느리를 꾸몄으니까 관형사로 봐야겠구나. 정답은 4번 찍었네요. 10번 문제 갑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한자어로 적절하지 않은 와우 굉장히 어려울 뻔했다. 그래서 침체, 위축, 방역, 차치. 사실 차치가 진짜 어렵죠. 원래 사실 뜻도 어렵거든. 다른 것은 다 빼두고 나서 라는 뜻의 차치. 그래서 네가 또 차차의 둘치 상당히 어려운데 뭐가 쉬웠네? 네가 쉬웠지. 방역할 때 여기 뭐가 붙었네? 실사. 방역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방역 얘기 많이 들었잖아. 자, 국가의 감염병 예방 시스템에 새롭게 정비되고 방역 의료체계 뭔가를 뭐 해야 해? 막아야 해. 웬 실? 쟤 지금 뭐 해요? 실 짜고 있어. 뭔가 실 낳고 있어. 방직 회사 할 때 뭔가 방적기 실 짜는 것과 관련된 데 쓰는 너를 쓰고 있지. 그러니까 역은 맞았어. 근데 네가 여기 앞에 언덕이 나와줘야 막을 방수 방화 뭐 이럴 때 막다의 의미의 방자가 가능했겠지. 그래서 나머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가 침체 가라앉다. 네가 많이 먹고 왜 체했을 때 이 체하다 쓰는 거 아세요? 뭔가 이렇게 쑥 안 내려갖고 딱 엉겨있는 침체 가라앉다의 뜻이고요. 네가 위축 풀이 시드는 것처럼 실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위축 뭔가 네가
엉겨붙고 작아지는 걸 우리가 위축이라고 할 거거든. 차치. 네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다른 건 다 빼고서라도 차치.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할 때 이 차치. 또 차차에 네가 둘째자 쓰거든. 그런데 네가 터무니없이 쉬었어. 얼마나 쉬어.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이거구나. 한끗. 실사가 아니라 마글방. 언덕이었지. 이걸 기억하면 답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11번 가볼게요.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야, 땡큐죠. 옳지 않은 거 고르래. 골라줘. 몇 번 정답? 3번이지. 그는 3번 만에 시간의 경우가 많지는 띄어쓰는 의존명사잖아. 그러니까 네가 3번 만에 합격했다. 세 띄고 번의 정체가 세는 단위성 의존명사. 세가 수관형사. 이때 이 만지 역시 네가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기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너는 사업차 소개하시죠? 두 글자 뒤에 목적, 그치? 인사차, 사업차, 사업을 위해 이렇게 나갔다 할 때 차의 정체는 접사. 이것을 뺀 나머지는 다 의존명사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 제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때의 차가 의존명사야. 네가 두 글자 어떤 말 뒤에 목적을 의미하는 차, 무엇을 위해, 즉 사업을 위해, 인사하기 위해 라는 어떤 두 글자 뒤에 목적의 의미의 차만 접사고 나머지는 뒤에 내가 연구하기 위해, 사업하기 위해 이럴 땐 접사지만 내가 공부하던 차에 연락이 와서 나머지 차는 다 의존명사가 된다는 점도 유념하기.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대로만큼뿐. 앞말에 용언이 오죠. 네가 관형사형 전소음이 와서 띄어쓴 의존명사. 쌀, 보리, 콩, 소, 기장, 띄고 들. 너를 등으로 바꿔도, 등으로 바꿔도, 너를 등 속으로 바꿔도 니들의 정체는 의존명사. 물론 기장 뒤에 다이렉트 들 붙일 때 들의 정체는 영어의 S, 복수 접사가 되겠지. 그래서 차이가 있구나. 넌 지금 쭉 나열한 모든 것들의 등에 의미하는 들이어서 의존명사 처리했구나. 정답은 3번. 12번 가봅시다. 자, 언어 예절에 가장 알맞게 말한 것 고르래. 너는 살짝 조심했어야죠. 1번. 아침에 출근해서 직급이 같은 동료에게 좋은 아침. X. 굿모닝 번역이야.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좋은 인사가 있죠. 2번. 집에 손님을 보낼 때 손이 사람에게 살펴가십시오. 가능 불가능? 가능하지. 그렇지. 안녕히 가십시오. 살펴가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안녕히 돌아가십시오가 살짝 어색한 거 아시죠? 인사할 때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는 괜찮은데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말에 돌아가다가 그쵸. 하늘나라 가다의 뜻이 있어서 살짝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면 살펴가십시오. 가능해요. 3번. 윗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며 건강하십시오. X. X죠. 우리 생신잔치에서 건강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수무강 안 됩니다. 나이와 관련된 언급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냥 생신을 축하드립니다가 가장 좋은 표현이죠. 물론 이제 축하의 잔, 헌수라고 해서 축하의 잔을 올릴 때 건강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으나 생신 자체의 축하할 땐 건강 자체가 더불어 얘는 형용사를 다이렉트 명령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관공서에 손님 들어올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 나가리다? 왜 나가리게 해요? 그쵸. 인사 먼저 해야지. 인사. 어서 오십시오. 인사 먼저 하고 그 다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인사 안 하고 그냥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인사를 하지 않아서 되게 어색했다. 4번이 살짝 주의가 필요했던 표현. 다만 나머지가 정말 명백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명백한 거 주고 살짝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뭔가 하나 들어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두어야겠죠? 13번 갑니다. 13번이 묶여있네, 여러분. 자, 훈민정음 해례 정인지 서문을 주었어. 와우, 대박. 그래놓고 그래서 13번 문제는 뭘 물었냐? 이걸 물었네요. 상형을 기본으로 하고 글자는 고전을 본떴고 사성을 기초로 하고 의미 7조를 갖추었다. 그치? 원리네. 글자에 대한 원리. 우리가 자음의 기본자도 상형을 원리로 하고 있고 모음의 기본자도 상형을 원리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자와 관련이 있고 사성을 기초로 하고 음을 7조로 갖췄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글자의 원리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13번 물었고 14번은 뭐냐? 자, 기억에 들어갈 접속부사.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기억을 살짝 조심해야죠. 여기가 지금 접속어고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에 대해서 보기가 뭐냐면 글자의 원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2번. 이렇게 끝난다. 앞에가
배울 수 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는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배움의 얘기를 해. 이 글자가 되게 쉽다. 그러면서 이 글자로 뜻을 풀면 뜻을 알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 실정을 알 수가 있다. 다음 3번 뒤에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기는 윤료에 맞고 쓰는데 갖춰지지 않은 바가 없고 통달되지 않는 바가 없다. 핵심 포인트. 여기 전부 다 뭐 얘기예요? 특징. 그러니까 너의 특징이 굉장히 쉽다, 알 수 있다, 다 통달된다 라는 특징. 그래서 훈민정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 핵심 포인트 뭐냐? 2번, 3번, 4번의 글자의 원리가 들어가기가 뜬금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남는 거 뭐밖에 없네? 여기밖에 없어. 개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글자를 얘기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그 글자 이름을 정했다. 그 글자의 특징은 천지인을 비롯해서 모음은 천지인을 상형했고 자음은 혀라든가 입술이라든가 치아라든가 목구멍 발음기관을 상형했다라는 원리를 여기서 얘기해 준 다음에 삼극의 뜻과 음양의 이기의 정명을 포괄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게 적절해 보이죠. 그래놓고 이 28자로 전환이 무궁하고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주 간략하고 요긴하고 모든 음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하루아침을 마치고 그냥 깨우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라고 말해놓고 이 글자로서 글을 풀면 뜻을 알 수가 있고 이 글자로 송사를 심리하더라도 당연히 지금 우리 한글로 얼마든지 송사를 하잖아요. 그 실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자음의 청탁 역시 한글로 구별할 수가 있고 악기는 이 한글을 가지고 윤료에 잘 맞출 수가 있대. 쓰는데 갖춰지지 않은 바가 없고 통달되지 않은 바가 없다. 좋다. 쉽다. 알 수 있다. 좋다. 잘난 척이야. 다시 읽어도 여기에 네가 글자의 원리가 들어가는 건 어색하다는 거지. 그래놓고 바람소리, 하기 울음소리, 닭의 회침이 오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든 발음 표시에 아주 뛰어나다라고 자랑하고 끝났어. 동시에 찾았네요. 13번 정답은 1번 찍었고요. 14번 정답은 그러므로 3번을 넣어주면 좋겠다. 13번 정답은 1번, 14번 정답은 3번 확인했어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